경제와 투자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12월이 시작됐는데요. 투자자들의 아이디어는 생각은 12월에 주가가 얼마나 급등하고 이럴 것보다 사실은 시장의 좀 주도주를 탐색하는 그런 기간으로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은 K푸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라면 열풍이 대단했었고요. 또 우리가 음식료들은 다 친근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항상 관심이 있는데요. K푸드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려고요. 메리츠증권 김정욱 연구위원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음식료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그렇게 확 뜨거웠던 것 같지는 않고, 물론 일부 라면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관심이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지금 2023년 올해 성과, 지금의 음식료의 현주소 점검해 주세요. 또 최근 흐름은 3분기는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실적이 다른 업종보다는 괜찮았나 보죠? 맞습니다. 예. 먼저 23년에 대한 리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좋습니다. 23년도 사실 라면의 해였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라면에 대한 가격 인상이 있었고요. 가격 인상 이후에도 수요도 성장을 하면서 올해는 수량과 가격이 모두 증가하는 매출 성장이 두 자릿수 이상을 꾸준히 기록하는 라면의 해였고요. 네. 해외 쪽도 좋았습니다. 지난해 농심의 미국 성장률이 36%에 달했고요. 올해 1분기에도 41% 기록하면서 역시 열광을 했는데 이 수치가 2분기에 15% 그리고 이제 3분기부터는 이제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전년도 높은 베이스에 좀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라면 쪽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좀 랠리 국면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3분기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3분기 실적 호조의 배경은 가격 인상 효과는 이제 계속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가운데 원가 하락 역시 좀 일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모든 업종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곡물가가 하락한 곡종들이 옥수수, 소맥, 대두 등이 좀 하락을 하고 유지류 등이 좀 내려오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좀 멈춰진 게 3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되면서 음식료 업체 대부분이 3분기 예상보다 좀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건은 내년도겠죠. 내년도에 이제 해외 성과와 매출 성장 그리고 이제 원가 방향성일 텐데 일단 3분기까지 양호한 실적 바탕으로 연말에는 조금씩 관심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라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어머니들이 싫어하는 음식이죠. 자녀들에게 야 라면 그만 먹어라 컵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국인들이 그걸 이제 인기로 사 먹고 트렌드가 되면서 관심이 있고요. 그렇게 보면 라면 말고는 주류 같은 거 이제 그런데 투자하신 분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겁니다. 그죠? 자체 소비로 내가 먹어서 주가를 올려야 된다. 이러신 분도 있는데, 네. 하이티즐러나 오리온이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또 썩 주가상 재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음식료 업종이 특별히 소비의 경향도 반영하지만 인기, 트렌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반영하잖아요. 네. 최근에 음식료 업종의 가장 키워드 트렌드는 어떤 겁니까? 네, 음식료 소비도 양극화 소비를 피해가기 어려웠습니다. 예, 지난해부터 이제 물가 상승률이 두드러졌죠. 지난해 이제 7, 8% 정도의 물가 상승이 이어졌었고 올해 들어서도 3, 4% 정도 물가 상승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제 상승률 자체는 둔화가 됐지만 지난해 이어서 살펴보면은 올해 역시 7, 8% 이어서 3, 4%이기 때문에 누적적으로 소비자분들은 10% 이상의 물가 부담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에 있어서 소비 위축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이 됐고요. 이 소비 위축 환경이 소비자들 모든 소득 계층에 걸쳐서 고소득, 중위소득, 저소득 할 거 없이 양극화 소비를 불러일으켰는데 그 안에서 음식료품은 가공식품 내에서 가성비 제품들은 수요가 좋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라면, 참치들이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쪽에 이제 수요 자체로는 내년까지 양호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올해 고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가격 인상분만큼의 성장률은 내년에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성장률 둔화하지만 트렌드 자체로는 양극화 관련된 가공식품, 저가 필수품도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지난해 3분기부터 또 리오프닝도 같이 진행이 되면서 외식이 다시 살아났고요. 이러면서 전반적인 가공식품에서 좀 고가 제품들, HMR 쪽이나 수요 부진이 좀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3분기, 4분기 연이어서 이제 1, 2분기까지 감소를 해서 내년을 본다라면 가성비 제품과 또 맞물리게 내식이 또 증가를 하면서 이 가공식품 쪽에서의 HMR 제품들 역시도 이 1, 2분기 기저효과를 가지고 상반기까지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최근 식품의 트렌드는 이 가성비 제품들과 그다음에 HMR 제품들 위주로 다시 한번 좀 성장을 내년에도 기대해 볼 만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반가공식품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급화 전략을 쓰는 데가 있는데요. 손이 안 나가게 상당히 비싼 쪽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결국은 이제 가성비의 키워드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물가 오르니까 가성비가 이제 키워드고요.
음식료가 아니라 이제 K푸드에 관심이 있는 거죠. 앞에 항상 K가 붙어야 된다 요즘은, 그죠? 맞습니다. 한국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K방산, K엔터, 뭐 K원전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K푸드라고 하면 결국은 한국인만이 아니라 세계인이 좋아하는 수출 비중이 높은 상황일 텐데, 수출 비중이 기업들이 얼마나 좀 높아지고 어떤 기업이 높은지 그 영향을 실제로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자료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음식료 업체들의 해외 비중을 정리해 봤는데요. 해외 비중이 50%가 넘어가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제 CJ 제일드당, 농심, 오리온, 삼양식품 등이 해당이 되고요. 이 중에서 농심과 삼양식품, 오리온은 밸류에이션 12개월 포워드 PER 기준으로 12배를 상회하는 모습이고요. 14배까지도 도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료에서 이제 해외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좀 받고 있고요. 해외 비중이 낮은 기업들, 10% 미만의 동원 F&B나 메일유업 이런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5배에 머물러 있어도 싸다는 인식이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음식료 섹터 내에서는 이 해외 비중이 밸류에이션을 설명하는 설명력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해외 비중 관련해서 좀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면 K푸드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나 이제 OTT 서비스 등으로 인해서 K-팝, K-컨텐츠가 많이 알려졌고 그 위상을 K푸드가 좀 이어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만 하더라도 한국의 이 특유의 매운 라면도 어떻게 백인들이 먹겠냐 이런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농심이 이제 올해 1분기에 샘스클럽에 신라면이 100% 입점할 정도로 백인들이 이제 메인스트림 주요 소비자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는데 그 배경으로는 사실 지난 과거 동안 오랫동안 좀 축적되어 온 그 판매가 있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운맛이라는 게 이게 열감, 통증의 영역이라서 맛보다는 사실 고통이거든요. 근데 이 고통은 사실 이 많은 경험이나 소비를 통해서 이 역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매운맛도 사실 먹으면 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외 주력 소비자들 통해서 나타났다고 보고 있고 또 SNS를 통해서 이 챌린지화 되다 보니까 유행처럼 번져서 이제는 다양한 좀 한국의 음식들, 다양한 K푸드 카테고리 이제 확대를 기대해봐야 되는 넥스트 라면을 찾아봐야 할 시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서 와, 매운맛은 처음이지. 매운맛을 좀 보여줄게. 그게 이제 우리 K푸드를 K컬처가 뒤에서 이제 백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해외라고 하면 50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주가가 명확하게 차별화가 되고 있네요. 그죠? 네. PR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주가도 그렇고요. 해외라고 하면 뭐 중국 같은 데야 뭐 라면도 자체 라면도 많고 동남아나 뭐 혹시 북미 이런 쪽이 더 가장 큰 건가요 지금? 보시면? 지금은 이제 농심 기준으로는 북미 비중이 제일 큽니다. 북미 이제 미국, 캐나다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해외 비중이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우리가 뭐 동남아, 중국 등 이제 아시아권 위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성장의 초점이 해외로 넘어가서 이제 글로벌 선진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이나 유럽 쪽, 일본 쪽 이런 쪽으로 이제 매출이 성장하는 기업들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음식료를 넘어서 K푸드에 관한 이야기, 투자 아이디어를 메리츠증권 김정욱 위원과 찾아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라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화면에 우리 라면 끓이는 거 이런 거 안 나오죠? 그런 거 나오면 또 먹고 싶어진다고 라면 얘기를 하면요. 수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북미 쪽에서도 미국 쪽 늘었는데 그것도 많이 늘어서 약간 이제 피크아웃 얘기도 살짝 나온다면서요. 그거는 실제로 좀 그런지 아니면 성장성이 업사이드가 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라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이제 36% 성장 이후에 올해 또 1분기에 농심 미국 기준으로 41% 성장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좀 열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분기 매출액이 1,500억 정도에 지금 해당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 레벨에서는 약간의 그 베이스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고적인 이슈도 좀 있고요. 그래서 3분기에 좀 감소로 전환했고 4분기에 우리가 회복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4분기 회복이 시장에서는 한 미드싱글 정도로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쪽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라면은 이제 이 공장 투자 기준으로 본다라면 농심이 지난해 이제 이 공장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 오픈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 공장 캐파가 이제 2,000억대에 달하거든요. 근데 이 공장 라인 증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 말에 이제 라인이 좀 완료가 돼서 내년에 가동을 할 텐데 라인 증설분을 감안한다면 한 10% 성장인데 이걸 뭐 바로 채우진 않을 거기 때문에 농심도 일단 이 3공장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까지 지금 1공장이 4,000억, 2공장이 라인 증설 감안한다면 2,500억에서 한 3,1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3공장이 이제 4,000억 규모로 나오기 전까지는 농심도 좀 이 고성장기는 조금 진정된 국면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라면 쪽에서 특히 이제 미국 쪽으로 고성장이 다시 진행이 된다라는 좀 시그널은 농심이 좀 공격적으로 3공장에 대한 투자를 발표할 때가 시점일 거다 예상이 되고요.
삼공장 같은 경우는 또 위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농심 공장은 좀 서부에 많이 위치해 있는데 삼공장 위치가 중부나 남부 쪽으로 좀 결정이 된다면 이 부분은 이 남미 지역까지 멕시코나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노린 포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꼭 북미뿐만이 아니라 남미 시장도 각각 한 1조 원 규모의 라면 시장이기 때문에 남미 쪽 시장까지 열리는 부분이 이제 다시 한번 아메리카 쪽에서 이제 고성장이 재현되는 이런 시점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농심은 미국의 공장들을 가지고 자체 생산을 많이 하는 편이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뭐 미국 현지 공장보다는 주로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구조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라면이 워낙 뭐 좋기도 하고 실적도 좋았지만 성장의 그 캐파가 좀 슬로우 되는 건 맞군요. 그러면 라면주들이 지금 밸류 측면에서는 어때요? 업사이드가 어느 네. 정도 있습니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네. 이제 최근까지 봤을 때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네. 라면주들은 한 13배 정도 PER을 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평균 10배와 비교했을 때는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건 맞고요. 예.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해외 쪽에 성장성이 부과될 때는 15배 이상도 밸류에이션을 도달했었기 때문에 13배 일단 지금 성장세가 둔화된 측면에서는 13배 밸류에이션 적당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해외 성장이 이제 재개되는 페이지 2 국면에서는 15배 이상을 타겟으로 볼 만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라면이 그래도 뭐 좋고요.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관심은 넥스트 라면은 뭐냐? 음식료가 부각되면서 트렌드든 실적이든 수요가 늘어나면서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예전에 뭐 우리가 오리온의 초코파이, 스낵류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최근에 이제 라면인데 뭐가 있을까요? 넥스트 라면은요. 네, 넥스트 라면은 이제는 카테고리가 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가장 열풍은 투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냉동 김밥이었습니다. 예. 트레이더 조에서 PB 제품으로 나가는 냉동김밥이 물량이 동이 나면서 2달치 물량 확보 못해가지고 뭐 11월부터 이후부터 좀 공급될 것 같은데요. 냉동김밥의 성공 사례는 이러한 탄수화물류들은 오히려 냉동시켰을 때 그 맛이나 퀄리티가 잘 보존이 됩니다. 조리도 간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냉동김밥류들이 가성비가 더 좋기 때문에 해외에서 한 5,000원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지금 미국 서비스 물가를 감안해보면 햄버거를 먹어도 1인분에 거의 한 2만 원대까지 치솟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담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오히려 가공식품류고 냉동식품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내년도에 가공식품 관련된 좀 가성비 소비 트렌드 나온다라면 이 한국의 K푸드 냉동식품들이 다시 한번 인기를 끌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제일제당도 여기에 맞춰서 내년도 주력 제품들로 K 스트리트푸드 카테고리를 넓히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을 통해서 그 계획을 공유했는데요. 해당 카테고리들은 뭐 냉동 김밥이나 그다음에 이제 냉동 핫도그 그리고 뭐 떡볶이 등 이런 제품들이 이제 해당이 될 텐데 제일제당도 슈안스라는 미국의 식품회사를 인수하면서 미국 내에 냉동 밸류 체인을 완성했습니다. 슈안스는 미국 내에 한 5위권 정도 해당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동원 F&B나 대상 정도 규모의 식품회사인데요. 냉동 피자에서는 만년 2등이었습니다. 하지만 CJ 제일당이 인수하고 나서 두 회사가 시너지를 내면서 제품 마케팅이 개선되고 이러면서 지금 냉동 피자에서는 올해 2분기부터 네슬레를 제치고 점유율 1등으로 올라왔거든요. 3분기에는 그 폭을 더 키웠습니다. 제일제당 역시 2019년도 슈안스 인수한 이후에 냉동 만두에서 그로서리 점유율을 키우면서 지금은 50% 가까운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압도적인 1위를 장기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미국의 이제 넓은 땅덩어리를 감안해보면 유통업체 냉동 밸류체인뿐만 아니라 식품업체도 밸류체인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밸류체인을 확보한 슈안스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카테고리가 다변화되는 시점에서 이제 CJ가 그 부분을 수혜를 누릴 거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라면에 이어서 냉동 김밥이군요. 냉동 김밥. 그러니까 CJ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만두 이런 걸로 꽤 드라이브를 걸었었는데 네. 냉동 김밥은 그럼 주로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한국 업체들은? 네, 일단 한국에서는 지금 중소 비상장 식품사들 위주로 예. 좀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이제 하겠네요. 네, 대기업들도 이제 아마 애초에는 좀 OEM, ODM으로 일단 먼저 공급을 받을 것 같고요. 예. 그 이후에 규모가 커지면은 CJ도 사실 진천 공장이 이제 가공식품의 이제 메인 공장인데 이 예. 공장에 여전히 뭐 남아 있는 스페이스들 많습니다. 유휴 시설들 많아서 이쪽 활용해서 이제 이 직접 대응이 필요할 거는 추가 증설할 걸 보고 있고 그 전까지는 아마 국내 이제 중소식품사들을 통해서 공급받는 구조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의외입니다,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냉동 김밥이 뭐 아주 인기라는데 이거를 올려가지고 가고 뭐 이런 좀 이동의 허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걸 이제 극복했다는 거죠, 그죠? 네. 관심이 있다는 게. 네. 초밥은 비싸서 못 먹을 것이고 한국의 냉동 김밥, 냉동 김밥 관련된 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섹터에 가기 전에 좀 음식료 K푸드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야 될 고민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정부가 이제 가격 인상을 예. 못하도록 얘기하는 게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게 곡물 가격이나 환율하고도 영향이 있어서 이런 쪽에서 자꾸 부담스럽거나 좀 생각해야 될 요인들도 좀 알려주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료 섹터는 대외 변수에 또 영향을 받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곡물 가격 그리고 환율인데요. 일단 뭐 환율은 올해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뭐 추가적인 부담은 조금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 문제는 곡물 가격인데 곡물 가격이 가장 음식료 쪽에 수혜를 줬던 시기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였습니다. 네. 당시에 추세적으로 곡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음식료 업체들의 원가 개선이 매년 이어졌고요. 전체 섹터 영업이익이 20% 이상 매년 증가할 정도로 곡물가 하락이 실적 개선에 기여를 했던 시기였는데 지금 상황을 돌이켜보면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가 급등했습니다. 예, 소맥이 대표적이었지만 소맥과 동반해서 옥수수, 대두 역시 상승을 했고요. 곡물 가격이 이제 오버슈팅하고 나서 지금은 좀 반락한 구간이긴 하지만 여전히 절대 레벨로 본다라면은 2011년, 12년에 해당할 정도로 좀 높습니다. 예, 하락이 시작되기 이전만큼 좀 높은 상황이어서 곡물 가격은 여기에서 추세적으로 더 하락이 나와줘야 음식료 업체들이 이제 원가 개선이 된다라는 말을 좀 많이 할 것 같고요. 3분기, 4분기 실적 좋았지만 아직까지는 원가 개선이 뚜렷합니다라는 말은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를 먼저 기다려봐야 되고 내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또 하반기에 원가 개선을 기다려봐야 되는 시기인데 최근에 옥수수, 소맥, 대두와 달리 원당은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엘니뇨 이슈로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엘니뇨와 라니냐로 대표되는 이제 글로벌 기상 이변 이슈에서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엘니뇨는 원당, 동남아 인도 쪽에 가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원당가 상승 사례가 있고요. 라니냐 때는 북미와 남미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쪽에 주력 곡물인 옥수수, 대두 가격이 상승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엘니뇨 지표가 계속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원당 쪽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반면에 이제 내년도에 작황 시즌을 도래해서 작황 데이터가 나오는 국면에서 좀 양호한 작황 데이터가 나온다라면 옥수수, 대두, 소맥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내년도 사실 곡물 쪽에서는 원당 비중이 높은 이제 음료나 제과 쪽을 많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일반 곡물들 비중이 높은 종합식품이나 라면 쪽은 원가에서는 크게 부담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관련해서 정부가 뭐 라면 가격도 못 올리게 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뭐 그러는데 오히려 라면 주식 오르고 이래가지고 궁금증이 있었는데 얘기를 이제 전략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김정욱 의원과 함께 그러면 음식료에 우리가 K라면 이후에 아까 냉동김밥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전략을 좀 짜겠습니다. 섹터 리포트 내면서 살아남은 자들의 시간이 될 것이다. 2024년에 그렇게 제목을 다셨는데요. 네, 그 의미 좀 알려주세요. 네. 24년 전망 살아남은 자들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이 배경은 최근에 데이터들을 살펴봤을 때 특히 소득과 관련된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내년 실물 경기의 타격은 피할 수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사실 주식시장과 조금 반대될 수도 있는데요. 실물 경기 자체로는 내년 상반기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유는 실질 소득 그리고 가처분 소득에 이어서 올해 2분기부터는 이제 명목 소득마저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명목 소득은 감소를 했고 소비가 또 4% 늘어나면서 가계 흑자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로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14% 이상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계 이제 소비 주머니는 계속 가벼워지고 있다. 이 부분이 내년도 실물 경기에 일단 상반기 소비에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고요. 이미 이제 2분기부터 가계 소비를 상품 군별로 봤을 때 불황형 소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필수재에 해당하는 이제 음식료와 이제 뷰티 화장품은 늘어났지만 경기 소비재에 해당하는 의류가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패턴으로는 불황형 패턴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 소비자들도 이제 내년도에 이제 생존해서 소비 활동을 이어가는 분들과 또 올해 탈락해서 소비 활동 많이 위축시키는 그런 분은 아닐 거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들의 시간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좋아지는 뭐 음식료도 그렇고 경기도 다 같이 좋아지고 올라가는 국면이 아니라 올해처럼 그 가운데 이 시대에 적응한 회사들만 가는 차별화가 된다는 얘기군요, 그죠? 네. 예, 가성비 말씀하셨고 우리 수출 많은 기업들 얘기했고요. 내년에 증권사별로 음식료 전망한 걸 저희가 좀 묶어봤어요. 네, 김정욱 의원께는 이제 김정욱 의원님 시각만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쪽을 보고 나서 평가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가 맨 위에 있네요. 네, 음식료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로 얘기하셨고 담배나 종합식품 네, 선호하셨습니다. KTNG, BGF 리테일.
그다음에 다른 증권사들 보면 오리온, CJ 제일제당 그리고 내년에 주가 우상향 흐름 전망 하나증권은 CJ 제일제당, 오리온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있네요. DS에서는 CJ 제일제당, 그다음에 롯데웰프도 뭐 비슷합니다. 이베스트는 역시 해외 비중 확대, 롯데칠성, 상향식품이 최선호주의고요. CJ 제일제당, 현대차증권도 CJ제일제당, 롯데칠성, 롯데웰프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김정우 위원님은 음식료 업종 가운데서는 앞서 이제 KTNG와 BGF 리테일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건 약간 음식료 섹터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드는데. 네, 음식료 쪽에 이제 저는 섹터 명칭이 음식료 담배로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담배도 기후식품이기 때문에 네. 음식료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제목에 적어놨듯이 이제 종합식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예. CJ 제일제당도 이제 선호하는 기업이고요. 네. 이제 탑픽으로는 KTNG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KTNG와 이제 CJ 제일제당 두 종목을 좀 오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 의견은 이제 우리가 음식료 한쪽에는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뭐 라면 쪽에도 기회가 있고, 그다음에 CJ 제일제당을 이제 선호주로 말씀하셨고, 특별히 KTNG하고 BGF 리테일을 말씀하신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예, 내년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가 어렵기 때문에 필수품들의 소비가 좋을 거고요. 예. 불황형 소비가 나올 텐데 담배도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수요 쪽에서는 불황기에도 담배 수요는 튼튼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또 유독 담배하고 이제 편의점을 콕 집어서 말씀드린 이유는 정책적인 이슈로서 이 세금 인상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담배 세금 인상은 이건 정책 이슈이기 때문에 예측의 영역은 아닙니다. 사실 아니지만 세금 인상한다는 건 결국 그 가격 인상으로 갈 수 있다는 로직이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담배 가격 인상은 곧 세금 인상과 그리고 담배 업체들의 판매 가격 인상과 유통업체들의 마진 인상이 다 네. 동반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담배 세금 인상은 직전 사례는 이제 박근혜 정권 때 2014년도에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노무현 정권 때 있었습니다. 모든 사례에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2, 3년도가 지나고 큰 선거들, 그러니까 총선이나 지방선거 같은 큰 선거 이후에 세금이 논의가 돼서 결정이 됐고요. 이후에 정기국회 통과하면서 진행이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 지금 유사한 환경이고 또한 정부에서의 이제 세수 부족 이슈라든지 또 담배 업체의 원가 상승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세금 인상 또는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입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일단 내년도 도래하는 시점에는 가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10% 이상 수량이 증가하고요. 내후년도 인상 이후에는 이 가수요에 대한 반작용과 그리고 금연 수요 때문에 전체 시장이 감소하겠지만 가격 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진율이 개선되면서 또 영업이익 증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2023년도와 비교했을 때 24, 25년도 KTNG와 BGF 리테일 10% 정도의 영업이익 증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베이스로 베이스의 영업이익 증가로 보고 이외에 이제 해외 성과나 편의점 트래픽 증가로 인해서 추가적인 영업이익 증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편의점 얘기할 때도 담배 판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지금 네. 이제 KTNG와 BGF 리테일 엮으신 거는 KTNG의 담배의 그런 영향입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가 줄어들면서 그죠? 편의점 이런 거가 좋은 편의점 자체가 큽니까? 아니면 KTNG의 담배에 기댄 게 큽니까? 네, 저는 일단 담배에 대한 기대가 크고요. 근데 네. 편의점만 보셔도 예. 편의점이 올해는 또 부진했습니다. 예. 성과가. 올해 트래픽이 안 좋았는데 작년도 생각을 해보시면 작년도에는 이 국내 인바운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내수 여행 때문에 또 지방 편의점이 좋았거든요. 예. 근데 또 하반기부터 아웃바운드로 나가시면서 편의점 주춤했습니다. 그런 그런 영향.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가 또 도래하니까 상반기는 전년도 높은 베이스의 부담이 있었고요. 하반기부터 베이스 부담이 빠지면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또 올해 부진했던 트래픽이 또 베이스 작용을 해줄 수 있어서 편의점 쪽은 트래픽 관점에서도 내년 상반기에는 증가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K푸드 뭐 음식료 쪽에서도 뭐 할 얘기도 많고 관심 가질 기업도 많지만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상대적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종목을 시장이 원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KTNG와 BGF 리테일을 말씀하신 거고요. 내년 4월이 총선이니까 그때까지는 뭐 가격 못 올릴 거고 지나고 나면 그죠?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다. 그걸 주가는 선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거 같습니다. KTNG는 그럼 담배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네. 비즈니스에서? 전체 매출에서는 KTNG 담배 비중이 거의 이제 70%에 해당하고요. 그렇게 많군요. 예, 네. 절대적으로 담배 회사로 보시면 되고 해외 비중도 꽤 높습니다. 거의 네. 이제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담배에서는 그래서 해외 비중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예. KTNG 입장에서는 내년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시장이 올라오는 예. 전체 시장 수요 증가에 일단 효과를 먼저
봤고요. 내후년도에는 KTNG도 세금 인상에 동반해서 10년 동안 가격을 동결했기 때문에 예. 세금 인상 기대 그리고 또 지난해 원가 부담이 가중됐다는 이런 차이 특징 때문에 이 가격 인상을 동반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또 홍삼 부분도 사실 올해 성과가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올해 홍삼 쪽도 약간 수요에 있어서 공백기가 있었죠. 국내 소비자들은 외국으로 이탈하고 해외 소비자들이 아직 인바운드 들어오는 게 좀 제한되다 보니까 예. 홍삼 쪽에서의 이제 면세 판매도 부진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완화될 것 같습니다. 예, KTNG가 그러니까 이전에 뭐 수출주다 이런 리포트를 보고 있는데 그런 맥락을 같이 하는군요. 오늘 이제 K푸드 관련해서 흐름들 체크했고요. 또 내년에 눈여겨볼 만한 기업까지 압축을 해봤습니다. 메리츠증권 김정욱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